영어를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셨잖아요. 네네, 봤습니다. 아주 좋은 자료들이던데요. 그렇죠. 이 문장의 뼈대, 이걸 파악하는 첫걸음이 바로 품사를 아는 거라고들 하죠. 맞습니다. 뭐랄까, 건물의 설계도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? 오, 좋은 비유네요.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. 영어 품사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딱딱한 문법 규칙 암기보다는 음. 진짜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보죠. 자, 그럼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시작해 볼까요? 명사, 대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, 그리고 전치사, 접속사, 감탄사. 이 8가지. 이게 전통적인 분류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마 자료 첫 부분에서도 이걸 기본으로 다루고 있을 거예요. 이게 영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 같은 거죠. 지도요? 네. 명사는 이름표, 동사는 움직임, 뭐 이런 식으로요. 네, 맞아요.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설명서 같고요. 문장 분석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자료를 좀 더 보다 보니까 요즘엔 약간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? 그 어나 the 같은 거요. 관사라고 하죠. 그리고 this나 my 같은 한정사. 이런 걸 따로 보기도 하고 또 단어를 내용어랑 기능어로 나누기도 한다면서요. 아, 네네.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. 내용어는 말 그대로 의미의 핵심이에요.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 같은 것들이죠. 계속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뭐랄까 열린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열린 집합이요. 아, 계속 단어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거군요. 네. 반면에 기능어는 대명사, 전치사, 접속사, 그리고 말씀하신 관사나 한정사 같은 것들인데요. 얘네들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주로 하고 그 수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닫힌 집합이라고 부르죠. 오, 닫힌 집합. 흥미롭네요. 그럼 이 구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? 이걸 이해하면 영어가 어떤 단어들로 실제 의미를 전달하고, 그러니까 내용어, 또 어떤 단어들로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구조를 만드는지, 이게 기능어,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아하, 그냥 팔품사로 뭉뚱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보는 거네요. 특히 관사나 한정사를 따로 보는 건 그 명사 덩어리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하셨죠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아마 그런 세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거예요. 이게 나중에 더 복잡한 문장을 볼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어와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저도 자료 속 예문들 보면서 느꼈는데 특히 형용사 사용법에서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이 한국어 사용자들이 영어를 배울 때 좀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죠. 한국어 예쁘다랑 영어 beautiful은 쓰임새가 꽤 다르잖아요. 네,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. 영어 형용사는 보통 명사를 앞에서 꾸미거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서 상태를 설명하죠. A beautiful flower. The flower is beautiful. 형태 변화가 거의 없고요. 그렇죠. 근데 한국어 형용사, 예를 들어 아름답다는 그 자체로 동사처럼 서술어 역할을 하잖아요. 꽃이 아름답다, 이렇게요. 아, 맞아요. 동사처럼 활용된다는 게 그 말이군요. 네. 그리고 명사를 꾸밀 때도 아름다운 꽃처럼 형태가 변하고요. 이걸 영어식으로 생각해서 beautiful flower를 아름답다 꽃 이렇게 직역하면 완전 어색해지는 거죠. 하하하, 그러네요. 또 하나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. 전치사랑 조사 위치요. 아, 네네.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. 영어는 학교에 라고 할 때 to가 school 앞에 딱 오는데 한국어는 애가 학교 뒤에 붙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, 동사, 목적어, SVO, 이 어순, 즉 반어의 자리가 문법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. 자리가 중요하다. 네. 반면에 한국어는 보통 주어, 목적어, 동사, SOV 순서고 또 은는, 이가, 을를, 에게, 에서와 같은 조사가 딱 붙어서 단어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주죠. 그래서 어순이 영어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고요. 아,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볼 때는 각 단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정확합니다. 아마 자료에서도 어순 연습의 중요성을 꽤 강조했을 거예요. 그래서
저희 같은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그 관사나 전치사 같은 기능어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영어식 어순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영어 단어 자체의 유연성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유연성이요? 네,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품사가 휙휙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왔던 work라는 단어요. 아, 네, 봤어요. 어떤 문장에서는 my work처럼 명사, 즉 내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다른 문장에서는 I work처럼 동사, 나는 일한다로 쓰이죠. 아하, 그렇네요. 진짜 똑같은 단어인데 역할이 완전 다르네요. 네, 그래서 단순히 단어 뜻만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지금 어떤 옷, 즉 어떤 품사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. 결국 품사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용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서 영어 문장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설계도를 읽는 법을 배우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각 단어가 제자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품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영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사용하는데 좀 든든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문법이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로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해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방금 이야기 나눈 월크처럼요. 하나의 단어가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하는 이런 유연함이 영어를 참 풍부하게 만들지만 가끔은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영어의 매력이자 또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. 혹시 여러분이 아는 단어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얼굴, 여러 품사를 가진 단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